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오늘에서는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과의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유성국합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대로 싸울 사람, 새로운 민생 정치 유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진보당 김선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네. 그 외에 줄곧 제가 들고 다니는 피켓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요 글씨가 써 있는데요. 네. 그 이후 시민들을 쭉 만나는데 날이 갈수록 시민분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네. 길거리에서 엄지척, 악수, 포옹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응원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민심이 윤석열 독재 심판에 있다. 이렇게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 후보님을 네. 잘 직접 보시지 못한 우리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과 인연을 맺은 게 이제 학교를 좀 지나가면서부터였는데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계속 유성에서 줄곧 살고 있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것은 2020년에 바로 앞전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고요. 그 사이에는 대전 시민사회단체에서 NGO 청년활동가로도 활동하고 대전 KBS 라디오에서 시민 리포터,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일도 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 좀 목소리가 좀 알려져야 될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진보당에서는 유성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주민대회라고 우리 행사를 좀 주최해서 주민들 4천여 분의 이런 주민 투표를 모아가지고 구청에 이런 의견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고 네.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등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들을 주민 발의로 발의하면서 민생 정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도전하셨고 2022년에는 유성 구의원에 출마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다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는데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사실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출마를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아직 만 2년이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국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민생은 파탄나고 평화는 위협받고 미래는 어두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권한을 동원해서 가족이나 측근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언론에 만천하에 밝혀졌는 사항인데 대통령 부인과 장모의 혐의가 명백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 너무 안타깝고요. 또 9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통 속의 서민 경제는 이제 파탄 지경이죠.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막막한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고 R&D 예산 4조 6천억 삭감 때문에 제가 이제 친구, 동료, 선후배가 많은 이런 이공계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다 해외로 전전하게 됐거든요. 네. 야, 이런 정부를 그냥 두고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국회의원이 돼서 정부를 심판하고 대통령을 꼭 탄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후보님은 네. 카이스트라는 소위 인류대학 출신입니다. 주변에서 왜 정치를 하라고 하냐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많이 받았죠. 네. 카이스트에서 제가 배운 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은 인간을 위한 공학을 해라.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또 기계과 출신인데 기계과에서는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이런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네. 결국 인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다는 점에서 좀 정치와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인류의 삶을 좀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 정치를 좀 택해봤습니다. 네. 과학자 출신들 또 네. 기계공학도들께서 정치를 입문하실 때 거대 양당으로 많이들 가세요. 네. 후보님도 거대 양당을 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진보당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희 진보당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진보당 당원이 전국에 한 10만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노동자들, 그 중에 특히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평생 노가다라고 무시받다가 이제 당당하게 노동자로 인정받은 건설 노동자나 수십 명이 넘는 과로사 끝에 생애 첫 총파업에 나서본 택배 노동자나 학교 조리실에서 이름도 없이 밥하는 아줌마라고 불리다가 이제는 학교 급식 노동자로 태어난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당원이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노동자, 농민, 청년, 도시 서민, 여성, 소수 약자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그런 정당이 바로 진보당입니다. 이런 정치가 이제 주민분들의 좀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덕에 단 6년 만에 20명의 지방의원, 1명의 기초단체장, 1명의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정당이 됐습니다. 네. 아직 새가 좀 미약해 보이실지는 모르나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이런 서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며 국민의 마음을 얻으며 성장하는 정당이기에 저는 이 당을 선택했고요. 기성의 거대 정당이 이런 기층 국민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진보당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선에 상대하셔야 될 후보들은 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현역인 조승래 의원에 음. 대한 평가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유성에서 무려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셨거든요. 네. 그동안 이룩한 업적도 많으시고 매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그분의 성실성은 꼭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도 좀 하나 꼽자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지금의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승래 의원께서는 집권 여당에 계실 당시에 촛불이 요구했던 그런 개혁 과제들을 과연 잘 수행했는가 약간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예를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지목받는 재벌 체제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손을 대지 못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정치제도 개혁도 결국 이번에도 통과를 못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의 아주 대표적 업적이었던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국회 비준마저 안 됐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독재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심은 이런 싸우는 정치인을 바라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조승래 의원께서 윤석열 독재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 그분의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분도 저와 같은 도전자 입장이시라서 저도 좀 더 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던 중에 좀 마음 아픈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 중에 그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이제 전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던 자리에서 우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한마디 했죠. 네.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우리 강성희 의원에게 달라들어서 강제로 퇴장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강성희 의원이 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던데 그 점은 좀 바로잡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이제 부분의 사람들이 좀 단합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화물 노동자라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여러 이제 직종의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그 중에 건설 노동자도 많이 탄압을 받았거든요. 네. 아주 정부에서 이제 타겟으로 표적을 삼아서 이제 지역에는 건설 노동자 특히 이제 조합의 간부들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소환하고 구속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탄압했다고 보는데 윤소식 후보께서는 또 그에 열심히 또 앞장서셔서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을 볼 때 좀 민생의 목소리, 진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이쪽에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쪽의 말도 꼭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대전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의 소위 맞습니다. 입틀막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 쪽 이제 인사분들께서는 이것을 무슨 난동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경호처의 난동이죠. 사람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자유,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되고 충분히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내용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R&D 예상 복원입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공계 쪽의 선후배 동기가 참 많습니다.
R&D 예산이 삭감되고 나자마자 이제 동기들, 선후배들 다 이제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줄줄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적게는 10년 혹은 그 이상 이공계에서 자신의 분야에 이런 차곡차곡 업적을 쌓아서 지금 한참 최선두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중국으로, 미국으로 쭉쭉 해외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쉽사리 복원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나갈 때 뭐 3년, 6년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가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회복한다고 해도 바로 못 돌아와요. 그렇게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나간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람들 10명, 20명 그 인적 네트워크가 같이 빨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기초과학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30년 지나도 언제 회복할지 알 수가 없고 기초과학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공계 기술 개발과 실용화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입을 막고 사람을 끌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 졸업식장에서 우리 네. 후보님도 맞습니다. 선거 방해 혐의로 대통령 경호원을 네. 고소하셨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틀막 사건은 그 졸업식장 안에 있었던 사건이고 저는 그 밖에 있었습니다. 네. 그 카이스트 동문 밖에서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가는 곳이고 제가 출신 학교고 또 제 지역구기도 하다 보니까 오시는 졸업생분들, 학부모분들께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런 유성서 형사분들이 오시더니 아니 이 길이 이제 VIP 동선이기 때문에 잠깐만 나가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는데 비켜줄 이유는 딱히 없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테니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병력을 좀 배치한다면 그렇게 하시라 해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VIP가 오기 또 몇 분 전에 이번에는 성명불상 소속 불상의 인원들이 다가오더니 저를 갑자기 밖으로 안내해 이렇게 외치면서 막 이제 완력을 통해서 밖으로 끌어내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입장하고 나서 다시 저를 풀어줬고 대통령이 나올 때 또 한 번 끌어냈습니다. 이거 저는 이게 선거법에서 보장한 합법적인 공직선거 후보자고 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성명불상 소속 불상의 인원들이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직원들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좀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거대 양당의 후보와 맞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보님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네,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더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김선재가 이제 경쟁을 할 텐데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후보가 바로 김선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과연 누가 어떤 후보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후보인가 요 기준으로 많이들 판단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네. 유성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R&D 예산 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지역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역에 수많은 R&D 인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면서 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죠.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해서 이 지역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터를 닫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련을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성 온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 가을이다 보니까 그 중심이 이제 유성 온천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명성을 잃어가고 있죠. 2019년만 해도 관광객이 93만여 명. 다시 할까요? 1994년만 해도 전국에서 10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몰렸었는데 2019년에 93만 명 찍었어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유성온천 주변에 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는데 좀 가족들과 좀 마음 편하게 가기가 좀 낯뜨거운 그런 풍경도 펼쳐집니다. 제가 뭐 방송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과 중앙이 힘을 합쳐서 이 쇠락해가는 유성온천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대안을 꼭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시민분들을 만나보면 고통 어린 한숨 소리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인해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4월 10일 총선에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좀 심판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원에서 우리 국민 159명이 죽어가도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23억 원에 달하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도 조사 한번 받지 않았어요. 고위공직은 검찰 출신 낙하산 타고 와서 장악을 하고 국민 세금으로 검사들 특활비 비리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루가 멀다고 해외 순방 세금 당진을 하질 않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 그런지 국민들을 아주 도둑놈 취급하면서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치를 제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밀리면 정말 절망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성국 갑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였습니다.